지금부터는 더 뜨거운 게스트 네. 모시고 저희가 더 한번 네. 텐션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 우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 아, 예, 존경합니다. 아이고, 저는 사랑합니다. 아니, 밖에 있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아니 우리 의원님이 또 군사 전문가시잖아요. 예. 조금 양해의 말씀 드려야 될 게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예. 검찰 폭격기. 어. 저는 또 국민의힘 폭격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쌍폭격기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사실은. 그렇지 뭐 이해해요. 예, 뭐 좀 시끄럽게 해도 돼요. 예.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제가 뭐 저도 이제 방송 쪽에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다 김종대 의원님 얘기만 하세요. 뭐 그러면서 그래. 너무 요즘 제일 원래 핫하셨지만 요즘 더 뜨거우시고 더 종횡무진 안 나오시는 방송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모든 방송을 천하통일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은데 무슨 우리 김주부 실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좀 부러우시죠 많이? 김종대 전 의원님이 재밌잖아요. 아 너무 재밌어. 재밌어. 재밌고 육회평론죠 그다음에 육회평론. 이런 팩트, 아 지식을 네. 굉장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표현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최고의 칭찬이에요. 야. 너무 잘 예, 이렇게 그 편안하게. 이상 저는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어. 저는 항상 김종대 우리 전 의원님 예. 방송을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그럼요 누워서도 보고 아니 왜냐 편안해. 예. 화장실에서 들을 때 예. 제일 기분 좋아. 예. 한쪽으로는 밀어내면서 예. 요 내 방송을 들으면은 예. 한쪽은 이상하게 이게 장이 깨끗하지. 아 그다음에 관장 방송. 예. 거기에다가 아하. 내가 택시 운전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 간에 소통이 단절되고 그럴 때 혼술을 하는데 예. 탁자에 소주 한 병에 새우깡 하나 있고 아. 그다음에 내 유튜브를 켜놓으면 요 삼박자가 와. 자기는 괜찮대. 그러니까 환상적 조합이네요. 그래서 내가 예. 이 주요 타겟층이 그런 분들을 이따가 가끔 듣다가 실실 한번 웃고 그러고 혼술할 때는 제 거 들으세요 이러면서 하면 우리 꼰대 세대들의 감성에 맞아. 야 꼰대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와. 뭔가 지식이 예. 자연스럽게 네. 물이 삼투한 되듯이 그냥 스며들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우리 거부감이 없어. 저는 우리 의원님 평론을 제가 왜 항상 저도 많이 들으면서 배우냐면 너무 그 뭐랄까 고전과 철학과 인류애와 모든 게 이렇게 농축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따뜻한 평론을 하세요. 그런 고전을 많이 또 인용하시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신인규 내가 스팟. 오늘 예. 그래서 고전을 하나 그 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고전이죠? 얼마 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대통령 직원들 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네. 국회 개원식엔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 아 조언했다 그랬죠. 예. 거 가서 모욕이나 당하고 뭐 이러고 네. 그때 딱 떠오르는 간신이 있었어요. 누구죠? 제 나라 황공 밑에 있던 세 놈의 간신. 어. 그 저기 초조, 조조, 여가, 여가, 개방. 개방. 요 세 놈이야. 아. 그랬는데 때마침 김순덕 칼럼이 엊그제 동아일보에 실렸는데 김순덕 칼럼. 예. 이게 보수적인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수 언론이죠. 정진석 실장 그 말을 박지원 의원 말을 인용해서 간신이라고 지가 자백을 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는데 맞는 말 아니냐. 시원하게 전곡을 찔렀지 않느냐. 아하. 이런 칼럼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는데 내 느낌하고 비슷하구나. 여기서 칼럼. 이제 그런데 간신인데 예. 그게 뭐냐면 제 나라의 춘추 시대 환공이라고 있었어요. 예. 춘추 시대에 이 제나라가 노나라를 제압하면서 패자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밑에 그 유명한 예. 포숙과 관종이 있었던 거예요. 관포지교의 관포지교의 어원 그거잖아요. 주민공 명재상들이 이 사람 그래서 황공보다는 이 사람들 힘이 컸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황공의 탁월함은 예. 이런 명재상을 알아봤다는 거죠. 이게 원래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그런데 관중이 죽을 때가 돼서 예. 유언을 남겼는데 황공한테 세 놈만 쓰지 마라. 초조 이놈은 임금 곁에 있으려고 일부러 거세를 하고 환관이 된 놈이다.
아주 그 권력 의지가 강한 놈이네 이거. 입안의 혀다 얼마나 영특한지 빨리빨리 알아듣고 아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시도 임금 곁을 떠날 수 없는데 지 몸을 해하는 놈은 남의 몸도 해야죠. 해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여가라는 놈은 요리사인데 하루는 임금이 이제 모든 고기를 다 먹어봤는데 더 이상 맛있는 고기가 없구나. 이러니까 다음에 자기 3살짜리 아들을 삶아서 요리를 해서 바쳐. 너무 끔찍한 근데 거. 왕이 미친 거 아닙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 이 고기가 뭔 고기냐? 그러니까 3살짜리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역겨워했지만 그러나 후에 보니까 마음이 통한 거야. 그때 지 자식도 저렇게 죽이는 놈이면 남의 자식도 쉽게 죽이는 거죠. 죽인다. 그렇죠. 그다음에 개방이라는 놈은 옆에 위나라에 지 노부모가 살았는데 17년간 안 찾아가 임금 곁을 안 떠나려고. 마침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저기 뭐냐 지 부모도 저렇게 대하는데 남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겠냐. 이래서 이 세 놈만 쓰지 말라 그래. 그런데 써 죽고 나서 왜냐 너무 이게 저 달콤하고 기가 막히게 보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점차 이 세 놈이 외부의 충신들하고 다 관계 끊어놔. 그래놓고 왕자들하고 관계도 끊어놨다고. 다 끊어놨다.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황공이 냉방에서 굶어 죽어. 굶어 죽어요? 몸에선 시체에 구더기가 나왔다고 돼 있어. 그리고 제 나라는 망하고. 오늘날 이걸 보면은 이게 진짜... 내가 간신의 전성시대라고 보는 건 뭐냐면 외부와 관계를 다 끊어.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저 개원식 가지 마시라. 연찬에 국민의힘 가지 마시라. 저기 밥 먹으러 지도부 온다는데 만나지 마시라. 다 끊는 걸로 하는 거거든. 이게 간신의 1단계 스텝이야. 그렇죠. 다 끊어. 차단 1단계.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이때부터 사람들이 간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육사신이에요. 구신, 유신, 간신, 참신, 적신, 망국신 이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신인데 이게 유명해진 건데 요 놈들이 조금 이제 간신이 지나하면은 참신이 돼. 참신은 뭐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끊어놓은 다음에 다음 순서는 뻔한 거야. 중상모략이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안철수에 대해서 저렇게 경로하냐? 나경원에 대해서 왜 그러냐? 유승민에 대해서는 뭐 일찍부터 그랬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싫어했다. 이게 어디선가 계속 중상모략이 돼가지고 다른 말 최근에 김한길 저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 만났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 싹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자 주변에서 다 사라지지. 사라졌어요 지금 다. 그런데 윤 대통령한테도 관중과 같은 지금 뭐 충신이라 그래 민주공화국에 어울리는 표현은 솔직히 아닌데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어. 누구예요? 윤 대통령한테 관중은 누구였느냐? 관중. 신원을 했던 TV조선의 김민배 대표이세요. TV조선. 그 양반이 옛날에 대통령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사적인 조언하는데 이 사람이 유연성을 가지라 이러면서 조금 그 조언을 많이 한 걸로 내가 듣고 그쪽 뭐 TV조선 얘기도 듣는데 굉장히 중립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약간의 유연성, 뭐 약간 협치할락말락하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올해 죽어. 사망했다고 지병으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상심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조문도 가고 그랬나 봐. 그래 상심을 해서 엄청나게 관중이 죽은 거야. 그 다음부터 간신들이 설치고 이 저 전성 시대가 열리는데 그 증거가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발언을 딱 보니까 이걸 저렇게 대놓고 했다 이러는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게 주변이 다 끊어지고 있거든요. 고립돼 있어요. 대통령 현실 인식이 완전히 딴 나라 지금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조만간 이제 참신이 되는 건데 원래 중상모략은 많았는데 이제부터 이 저기 뭐냐 요즘 국민의힘에 그 저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
요즘에는 그 김종혁 최고위원도 얘기하고 나경원 의원도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잘라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도 조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네. 이런 걸 갖고 이제 펼쳐지는 게 저 중상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인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쓴소리 하는 사람 못 만나게. 못 만나는 좀 거죠.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비서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 비서관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모시는 분의 굉장히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신을 낮추고 권위를 꺾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모시는 분의 권위를 꺾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고 못 참거든요.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내가 국회 개원식 가지 말라 그랬다. 이게 굉장히 좀 깎아내리는 듯한. 충격적인 말이에요.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가지 말라면 안 가는 사람인 거야. 뚝딱지처럼. 그거를 야, 실제로 뭐 그렇네.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실세니까.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많은 사람들인데 직원 앞에서 그 얘기는 청와대 직원들한테 저 사람은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는 우리 그 김태효 1차장. 1차장도 안보실 그랬잖아요. 1차장. 아니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국회 나와서? 우리 네. 대통령이 뭐 뉴라이트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겁니다. 아니 그 말도 제가 들었을 때 저 사람은 감히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대통령이 더 웃겨요. 저도 뉴라이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백을 해버렸죠. 아니 사실은 그러한 말들 행위들은 자기의 격을 떨어뜨리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일단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막 그런 걸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중요한 지적. 이상한 페브를 두 번째 찌르셨어요, 오늘. 아니 왜냐하면 와.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은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나? 이재명 대표는 저는 모릅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아니, 이재명 안 하죠. 대표 얘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참 비서의 모습. 아니 그게 왜냐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본인들이 막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나도 몰라요. 나 뉴라이트 뜻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좀 이상한 관계다. 아니 요 페브를 찌르는 논평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간신하게 그 대해서. 원리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런 학문이 있나 모르겠는데 간신학에서 간신학.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심층 학습에서 나오는 얘기야. 네. 이거를 보면은 위신의 정치를 하는 건데 저런 국회 시정잡배들한테 우리 보수가가 내가 못 참아.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하죠. 국회 부의장 출신인데요. 그다음에 근데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봅시다. 예. 어마어마한 동선과 사진이 뿌려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PI라 그래, 프레지덴셜 아이덴티티라고 그 이미지 구성을 한다 그래 우리가. 예. 어떤 류의 이미지로 이렇게 구성을 이게 참모들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 서비스하는 보스에 또는 고객에 PI를 해준다는 뜻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떠한 구성 요소를 배치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 무분별하게 막 뿌려지는 저 사진에 뭐나 이러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매우 나쁜 이미지나 비호감으로 갖다 그러면 PI에 실패한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왜 그 짓을 계속할까? 이 의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보스의 위신을 높이는 척은 하는데 사실은 그 자기 보스의 이 심기는 대만족을 시켜줄지언정 그 결과에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통령한테 궁극적으로는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게 궁극적으로 그래서 제나라 황공이 네. 그 간신들 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굶어 게 죽는 그거예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스의 위신을 높인다니까. 그래놓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는 어떠냐 하면은 간신들한테 이제 농락당하는. 완전히 농락당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뿌려대가지고 온 나라가 여사판이야.
그리고 반찬거리가 끊이질 않아. 지금 김건희판이 돼버렸습니다. 뉴스공장 같은데 보면 또 사진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걸 좀 중단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더해. 더 심하게. 망치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위에 그 위신을 맞춰주고 하면서 사실은 파멸시키는 건데 아하. 요게 간신이 이제 참신으로 진화한 거예요. 어허. 요 행태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다 참신으로 갔네요 지금. 그렇지 참신은 이제 갔네요 지금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중상모략이 들어오면은 이게 말이 되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하. 그러니까 또 내가 장악했다 뭐 어쨌다 이러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봐. 내가 요 얻어먹을 까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 이러면서 예. 대통령은 가라앉고 지는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제가 이게.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간신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창시자시니까 간신하게 따를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에 김태효 1차장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그러니까 선배, 충안고 선배 요 세 명 중에 누가 그 간신성이라 그럴까요? 대통령 옆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3명이라고 제나라 황공 얘기했잖아. 예, 요 세 명 아까 지금 3명 얘기했잖아. 예, 초조, 여가, 개방. 개방. 예, 요 세 명이시면 요 세 명 정도 맞죠? 그러니까 예. 그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다 줘, 지들 손에. 지금 다 가졌어요 지금. 예,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통상적 장관 이상의 초월적인 권력 같아. 그러니까 이거 심오한 얘기인데. 너무 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기 간신의 진짜 목적은요. 예. 자기 보스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자기가 가져오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기 이익이죠. 권력이야. 권력. 이게 진짜 목적이야. 야. 그러니까 괴벨스 같은 예. 나치에 괴벨스. 있어. 예. 선동가. 그 사람은 어떻게든 히틀러의 권위는 유지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나 히틀러의 다른 거 권력을 갖고 오고 싶은 거야. 그지 권위는 훼손하지 않아요. 굉장히 얍삽한 건데. 사실. 만약에 권위까지 훼손했다. 예.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적신이 돼 버리는데 이건 둘로 없는 거요. 반역이라고. 반역. 대표적으로 박정희, 그렇죠. 전두환, 예. 노태우. 쿠데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전복시키는 건데 그렇죠. 나는 윤석열 정부에 그럴 정도 인물은 없다고 봐. 힘은 적신은 그런 아니다. 사람 없다. 적신은 아니다. 참신까지 있다. 적신은 완전히 목을 쳐서 피를 콸콸 쏟게 하고 죽이는 거고 간신은 한 방울 한 방울씩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마지막으로 예. 최고의 극악무도한 신하가 하나 더 기다려. 누구죠? 망국신. 망국신. 예. 이완용. 매국노. 뭐 이렇다. 완전히 갖다가 그냥 다 갖다 바쳐 나라를. 예. 이거는 망국신인데 예컨대 안록산의 난이 나던 이제 당광 나라 시대나 그 저기 명나라의 최후에는 이런 일이 이제 망국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적에 붙어서 나라를 그러니까 적신 이하네, 그죠? 적신까지 가면 뒤집어 엎는 거고. 적신까지 가면 거기서 막 가는 거고. 이건 많아 우리나라에. 적신은 많고. 많아 우리나라에. 많고. 야, 망국신이- 시사하는 아침부터 지금 안록산에 난 나왔습니다. 야, 이거 막 스며듭니다. 아니 그러면 흥미진진합니다. 의원님 제가 원래 이거 대본에 준비된 거 말고 제가 오늘 또 다른 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든 요 얘기 물어봐, 나오니까 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네. 아니 지금 간신 얘기 듣다 보니까 간신도 많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은 이제 김건희 여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는 간신입니까 아닙니까?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배우자입니까? 간신의 그 6개 종류에 하나 들어가는 사람이 뭡니까 정체가? 그러니까 예. 우선 여기는 신하 레벨이 아니니까 그 질문에 조금. 그래도 일단 대통령 권력 체제 하에서는 개선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는. 그래서 내가 헌법 1조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 아니야. 예. 대한민국은 경로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 1조를 놓고 보니까 보이는 게 많더라는 건데. 근데 여사는 뭐냐면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 우리 아저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럼 약간 상황 같은 개념인가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공천에 뭐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말이 많은데 나는 그거는 여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개입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닌 거라고. 야.
어떻게 해서 만든 정권인데? 자기가 만들었는데.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도록 판은 짜여져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꾸 저라고 뭐하다가 물론 여사의 뜻이 다 관철된 건 아니지. 그러나 판을 짜려고 했던 거라고. 의무감에 한 것이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의무감에 가까워요. 책임과 의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내가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만들었으니까. 이 심리에서 가까운 행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양평 고속도로 휘게 만든 거 아니고 뭐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요. 그게 내가 뭐 그 시색 차이 그 정도 쪼잔하게 노는 그런 여사 아니라고.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뜻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논리 체계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걸 갖고 계신 분이고 정권에 대한 오너십 대표적으로 그게 오너십 공감합니다. 오너십 팔로우십이 아니야. 그게 신화의 애들이 노는 얘기고 오너십. 우리는 지금 오너십을 얘기하니까 차원이 다르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너십인데 오너십이 간신에 넣어서 저는 적신까지 넣으려니까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맞네. 그렇지. 거기는 팔로워들 팔로워 여기 오너 얘기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한동훈한테 보낸 그 메시지 중에 그 총선 전에 문자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동지들인데 그렇죠. 이 표현 기억나세요? 나죠. 동지라고 표현하죠. 동지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이 정권의 어떤 주역이자 탄생이고 우린 창업 동지 아니야? 이런 멘탈이 있는 거고 최재형 목사하고 주고받은 그 많은 녹취와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그걸 몇 번을 이렇게 굴려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뭔 뜻인가 하고 쭉 듣다 보면은 내가 이 정권을 만들고 이 정권을 잘 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아주 내 많이 생각 느껴져요. 이상으로 오너십이 세구나. 그러니까 이상한 왜곡된 책임감 같은 거네요. 약간은.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내 자식이야. 이 국가는 내 이 정부는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때 잘 따라오더니 왜 지금은 안 따라오냐. 우린 동지인데 이거는 약간 겸손한 표현이지 실제 멘탈은 그 오너십이기 때문에 이 총선에 개입이다 뭐다 하는 걸 우리는 일반적인 여사의 수준에서 이렇게 뭐 개입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게 문제가 된다 그러지만 막상 본인은 그게 아닌 거야. 아니 그럼 이게 심각한 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좀 중론일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겠죠. 뭔가 김건희 여사의 오너십에 바탕한 그런 분위기 형성.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오너니까 다 합리화되는 게 아니 내가 어디 로비 받은 게 아니라 이 정권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 정말 미스테리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 이거 관련해서 갑자기 진짜 뚱땅지 같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정설은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언론에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두세 번씩이나 확실하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와서 찾아야 돼. 누가 발설한 거야? 안 찾잖아. 그러니까 안 찾든지 못 찾든지 안 했죠 어쨌든. 아니 그리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앞으로 엄변하겠다 이러고 쓱 넘어가. 협박하고 넘어가. 쓱 넘어가. 출처 불명의 뭐 이런 것처럼. 흐물흐물했어요. 그러면 그 배우가 오너십이 있는 누군가가 아닐까? 그러니까 배우에는 오너가 있다. 건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역. 그렇죠. 성역.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상납하고. 그렇죠. 검사들이 가서 직원이 아니라 그거는 오너십만 가질 수 있는 행태다. 못 건든다. 최고 그룹이. 그렇죠. 아니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간신학으로 출발하셔가지고 이 오너십으로까지 이 정권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저는 정말 설명해 주셨다고 보는데 제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익들 많이 뽑아 먹었거든요. 뭐 수의 계약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양평 도로 놓고 이런 거.
그다음에 당무 개입을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뭐 문자도 보내고 여러 차례 당무 개입도 했고 이제는 총선 앞두고 선거 개입까지 하면은 이거 민주주의 범죄거든요. 파괴 범죄. 그래서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민주주의 파괴했다 이래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여론조사 2번 돌려본 거 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해가지고 징역 2년을 때렸습니다 판사가. 맞아요. 그러면 요 기준에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어디까지 이제 손을 더 뻗칠 걸로 좀 예상을 하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좀 다 왔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최순실은 오너십이 있었어요. 아, 최순실도 오너십이 있습니까? 최순실도 오너십이 있었죠. 그 김건희랑 비슷한데요 입장이? 박근혜는 내가 다 책임진다. 아 그랬죠. 내가 지킨다. 야 오너십으로. 어허.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 행태였단 말이에요. 국정농단이라고 불렀죠. 국정농단이라고 국정농단. 그랬죠.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같은 원리로 해석이 되는데 갑자기 이 영역에서는 이런 어떤 그 뭐 저기 여사가 개입을 했다, 당무 개입을 했다,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런 논리가 주변화되고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순실은 박근혜한테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는 실제 가족이요. 페밀리즘이네. 페밀리즘. 페밀리즘이죠. 패밀리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 그런데 우리 저기 뭐냐 저 이 가족 국가인데. 가족 국가. 가족 국가인데. 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시 접속사 2,200명. 야 김종대 효과 나왔습니다. 가족 국가까지. 가족 국가인데. 여기서 자꾸 한동훈이 미치는 게 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 같아 보이는 거지. 삐뚤어질래. 일진. 그렇지. 이러니까 아버지 화났잖아. 너 가서 빌어. 아버지 술 먹죠 열받아서. 이래가지고 또 만나게도 해줘 실제. 오너가 만나게 주선도 해주는 겁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저 갑자기 소녀 가장이나 아니면은 뭐 어머니 같은 행태가 따뜻한 나오죠. 밥도 지어주고 갈비도 뜯게 해주고 뭐 이런 거. 그렇지. 우리 오너 여사님이 열심히는 사시는군요. 아니 그건 맞아요. 오너십이 있으니까 이제 설명 오너십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선미라는 가수가 24시간이 모자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바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24시간이 모자른 상태 아니냐. 연락할 때도 많고 오너십, 가족 국가. 오늘 가족 국가 너무 이해가 팍팍 들어옵니다. 가족 국가. 그러니까 신성 가족 이데올로기. 이게 이제 그 저기 마르크스가 쓴 그 신성 가족 헤겔인가? 갑자기 이거 헷갈리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 신성 가족 이데올로기. 이거 아주 유물론의 유명한 저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 변증법에 나오는. 그랬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집단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적신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네요. 그렇죠. 적신이죠. 검찰 공무원 출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신이 되는 거죠. 적신이 뒤집어 엎었으니까. 와, 요거 맞습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의원님 요런 분석하는 데는 우리 오마이TV 신인규의 핫스팟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 김종대 의원님 오늘 전원의 박수 야, 소름 돋았어. 윤석열은 적신이다. 적신인데. 내가 이런 모델이 될 만한 정치인을 동서고금에서 또 자꾸 찾았어. 찾아집니까? 일본의 도쿠가 이에야스하고 비슷해.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으로 들어가.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아들이 왕위 계승을 하는데 그 아들을 죽여. 뒤집어버. 그리고 지시대를 열어. 야, 적신. 이게 적신. 그렇죠, 적신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사에서 군사 쿠데타 이후로 적신은 없었어. 근데 여기는 이제 검찰권을 갖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한 건밖에 없어. 검찰권 갖고. 박근혜도 수사하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그렇죠. 요거. 적신 모델.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민주공화국의 법치나 이런 영역을 조금 옆으로 제끼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동양적 규범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설명이 빨리빨리 알아듣고 사람들이 적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얘기를 미국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한 마디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이거는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동양적 문화에서 그렇죠. 수천 년간 가져왔던 감수성이라고 봐야 학습된 되는 거니까.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적신 밑에 지금 간신과 참신들을 드글드글한 겁니다. 거느린 건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이제 제 나라 황공 같이 일정 정도 이제 우리 정부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최해병 특검이다 뭐 명품백이다 특검. 이런 것들은 예. 일반의 정치에 관여를 안 하는 상식적 국민들이 보기에 그건 정치권의 싸움이라고 봤는데 의정대란 같은 경우는 예, 의료 경우가 공개. 다른 게 저 무능한 대통령이 나한테도 재앙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현실적 공포라는 점에서 위기감, 다른 거죠. 예, 위협감 같은 네. 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다른데 이때 이제 거리감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이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실 인식도 너무 동떨어지고. 동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면은 아하. 이게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는데 예. 이게 입력값은 선출된 대통령이고 출력값은 제왕이란 말이야. 환나라 제공 같은. 예. 그럼 이게 안 맞아. 입출력이. 맞죠. 그럼 중간에 블랙박스 하나가 있는 거야. 요 입력값이 이런 출력값으로 나오는데 블랙박스가 하나 있다고 봐야 그게 되는 누굽니까? 거죠. 블랙박스가. 그게 간신과 참신의 세계라 이거요. 아. 간신의 전성 시대. 이렇게 된 게 이게 블랙박스. 아니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보여. 아니 이게. 그럼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너라고 하는 오너십의 창시자 김건희 여사는 그 간신들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면 그 블랙박스 갖다 뜯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너인데 자기가. 그런데 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오너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황공의 위대함은 관중 포석을 등용했다. 예. 황공의 무능함은 간신을 등용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이 오너 그룹, 이 가족들의 가족국가. 그 가족국가에서 예. 일단은 그 동안에 자기들의 그 어떤 그 만들어 놓은 세계를에서의 스스로 이제 보호받고 싶고, 그러니까 방탄 장치들이 많아진다든가. 아하.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결과보다는 과정을 따지고. 예를 들면 예. 합리성의 합은 비합리성입니다. 어. 부분은 합리적인데, 그렇죠. 전체로 보면. 부분은 합리적인데 전체로 봐선 비합리적인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제가 군에서 보면은 어떤 환자가 하사가 맹장염에 걸렸어요. 예. 그러면은 이송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인근에 국군 병원이 내부 시설 공사 중이었어요. 이송까지는 빨랐는데 리모델링 한다 그러니까 다른 국군 병원으로 뺐어요. 여기서 8시간이 걸렸어요. 거기에서 또 마침 응급 의사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긴급 옆부대에서 출동을 시켰어요. 예. 요 각각의 과정을 보면 너무 합리적이고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문제는 환자가 죽었어요. 이럴 땐 비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옆에 민간병원 가면 돼. 그럼 살았던 거죠. 맹장이 터져 죽어서 합병증으로 죽은 건데. 아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연간 맹장 수술이 50만 건이래. 그렇죠. 이건 동네 병원도 다 해. 네. 민간 병원도 민간에서는? 큰 예. 병원 갈 필요도 없어. 근데 큰 병원 옮긴다고 하는 이 합리적 사고가 예. 결과에서는 비합리성을 냈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정 대란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의사 2,000명 늘린다. 예.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전공의들은 안 돌아오니까 이제 경찰 소환이 시작됐다. 거기에서 또 다음 과정이 나가고 군의관을 급파했다. 투입한다. 요 예. 각각을 짜게 놓고 봐. 비합리적인 결정이 어디 있어? 다 그때는 나올 법한 처방이 다 나온 거지. 근데 전체를 합쳐놓으니까 엉망진창이죠. 비합리적 결론이 나오지. 그렇죠. 이때 정치인은 무엇에 책임을 지느냐인데 이 간신들의 세계에서 보면은 예. 과정을 다 짜게 해서 각각의 과정에 대한 어떤 책임과 자기들 본분을 이야기하는데 예. 그건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죠. 예. 국민의관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그러니까 거야. 결과값을 이제 국민들은 원하는 결과치를 거죠. 원하는 그렇죠. 거거든. 예. 그래서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얘기한 게 자질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 예, 베버. 첫째 소명.
소명. 두 번째 결과에 대한 책임. 그렇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 책임 정치라는 말의 뜻은 결과에 책임진다는 뜻. 그 이제 무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정치적 무한 책임. 무한도 아닙니다. 결과값이 잘못 나왔으면 애초 가정을 잘못 설정한 거 아니냐. 네. 비현실적인 가정을 그걸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합리적 결과로 지향하도록 정책과 조직과 제도를 조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치는 다시 합리성을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것에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책임 정치라고 말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 결과는 일단 언급하는 주제에서 빼요. 이걸 빼고 예. 뭘 넣냐 하면 오늘 전공의 소환했습니다. 오늘 군의관 투입했습니다. 오늘 비상진료 체계 가동했습니다. 누가 안 했대?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야. 그래서 이 간신들은 모든 걸 정당화하고 보수를 만족시킬 때 이렇게 했습니다. 1급 이상 비서관들 파견했습니다. 7개, 17개 다 내보냈습니다. 맞아. 예. 전부 모니터링합니다. 우리가. 뭐 한 거 같죠. 전부 되는 건 뭐 모니터링. 대단히 되는 건 한 거 같죠. 그런데 이 각각의 과정은 그렇죠. 그 차원에서만 보면 잘못된 건 없는 거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 국민 관심사가 아니야. 아니 그러면 오늘 이제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제일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제 나라 아까 간신 요 설명해 네. 주셨는데 그 황제가 아까 굶어 죽었다고 굶어 죽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이제 역사의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사기에 나오는 얘기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기록된 거니까 사기. 예,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내용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비참하죠. 어떻게 될 걸로 좀 대략 예상이 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저 네. 간신들이 이제 적신까지는 안 가고 적신까지 못 가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내가 보니까 그 정도 능력은 없어 보이죠. 예, 그 정도는 능력은 아니에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 어디까지 이건 갈까요?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가 막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직 민주적 규칙은 작동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도가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빼먹은 게 구신과 유신인데 구신은 뭐냐면 야 압수수색만 안 받으면 돼. 이번 달 월급 날짜 되면 다 나와. 복지부동 이게 숫자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유신인데 예. 이건 뭐냐면 예스맨이야. 그러니까 어. 대통령이 2,000명이라 그러면 맞는 거야. 그 박민수 차관 같은 거네요, 약간. 예. 맞다고 우기는. 대통령이 그러셨어. 유가 뭘 알아? 대통령은 정보가 더 많잖아. 수사 다 해보면 정말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야 사실은. 간신은 몇 명 안 돼. 근데 문제는 중요한 대목은 이 간신이 생존하는 토양은 이런 예스맨들하고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할 때 그때 간신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토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육사신이라 그래. 이게 6종류를 내가 얘기해. 그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이랬을 때 본인의 위신은 계속 올라갔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 그것이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 독재자는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을 때 그처럼 무서워 보일 수가 없어. 그러나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비참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등에서 그때처럼 비참한 게 없다고.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간신들이 도망가.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 그러는데 그게 간신이죠. 도망가니까. 예컨대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진석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원내대표였어요. 그때 원내대표였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맞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나하고 맞아요. 같은 국방이었어. 맞습니다. 같은 공간에 계셨고. 같은 치 담배 폈어. 담배도 폈고. 그러다 보면 얘기를 잘해줘. 그런데 내가 그 박 대통령 탄핵 때 이분 역할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고. 근데 너무 잘못한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아니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예. 태블릿 PC가 터질 때까지 모든 그 국정농단의 현상을 야당의 공세라고 단정하고 실제 대통령한테 계속 그렇게 저희가 잘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다가 태블릿이 터졌을 땐 본인도 무너졌어. 야. 하다가 이제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 둘이 청와대를 들어가.
박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무너지는 시점에 들어갑니까? 그때? 무너지고 이제 자기도 때쯤에? 이제 무대책인 상황에서 대책이 없다. 뭘 보고하러 간 게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뜻밖의 말을 해. 무슨 말을 하죠? 내 임기 단축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논의해달라. 이제 박 대통령도 내려놓은 거야.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박 대통령이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걸 안 할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둘은 다르니까. 나는 그것만은 안 한다. 요건데. 둘은 달라요. 근데 정진석 그때 원내대표가 예. 저기 박 대통령한테 고마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가서 우리는 이거 또 국회에서 야당하고 논의하겠다고 하는 근거를 대통령이 제공을 해줘서 내 면이 섰다. 그러니까 공간을 좀 열어줬다 대통령이.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이정현, 정진석 팀이 끝까지 가. 그러면서 야당의 디펜스를 하는데 우리도 내려놨다. 그러면서 이제 거국내각 가자. 네. 뭐 이러면서 이게 중간에 약간이나마 완충지대를 만드는데 성공한 거야.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한테 고맙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보수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라든가 예. 아니면 내가 그때 야당의 국정농단 공세에 한 번도 이런 부분을 저런 예방주사 백신을 맞을 때 제대로 수정하거나 직언을 하거나 조치를 한 기록이 없어. 한 게 없는 거죠. 한 게.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해. 그때 정말 박근혜 정권이 예. 서슬퍼랐고요. 사실은 저희가 최순실 지금 막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또 국회 저도 있었는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비판해도 되지만 최순실을 얘기하면 없어진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 지금이랑 좀 비슷해. 김건희 여사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싸하게 도는 건데 나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때 그 경험을 했다면 그걸 끝으로 정치를 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은퇴를 했었어요. 아니면은 뼈 아픈 그 성찰이나 성찰 반성 교훈을 통해서 후배들한테 징비록을 쓰셔야 된다. 은퇴하거나 징비록을 써야 징비록을 집필하는 게 맞다.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뿌리채 지금 썩고 있잖아요. 그런데 싹 돌아갔는데 내가 비서실장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똑같다냐 이거야 내 얘기가. 뭔가 똑같다는 거지. 그때와 똑같은 느낌, 데자뷰 같은. 그때는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때는 결사항전해야 된다. 오히려 반대로. 반대로. 아니 그거면서도 감히 직언은 못하나. 감히 직언은 그러니까 방법론이야 전략은 그때나 지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변인 그 행태는 뭐냐하면 직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국회 그 시정자 빼들이는데.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잡는 거 아닙니까? 잡는 거죠. 그때도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 이게 있었고 국정농단 국정교과 사건도 있었죠. 그러고 이때부터 저기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의 만기 칠남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권력이 위로 하면서 공직 사회가 마비되다가 우병우도 있었고, 우병우가 설치. 우병우가 2016년에 터져. 이때가 마지막 기회야. 그러니까 그때 그 저기 2014년부터 국정 쇄신을 했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2016년에 비극적인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고 그때 진급해서 저 박진만 동기라고 떨려나가지고 이제 사성장군 신급하고 나온 게 신원식 장관이에요. 그때 당시 37기거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저기 뭐냐 중요한 신호가 왔을 때 반대로 한 거란 말이야. 더 강화한 거예요. 더 단단하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더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내가 이제 가분수 권력이라 그러는 건데. 가분수. 그 저기 이 기둥은 약한데 지붕이 점점 무거워지는. 그래서 이게 가분수형 기형 성장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 무거워서 주저앉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이럴 때는 한 건이면 돼. 한 건? 한 건이면 돼. 그럼 이번에 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공천 개입 이런 건들, 이런 것 중에 뭐 하나가 걸리면 권력이 그냥 와르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도 지금 이런 정도 시비가 아니라
녹취 파일이나 예. 텔레그램 문자나 뭐 하나가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 하나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그때 예. 대통령실이 이상한 대응을 또 하고 예. 그러면서 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말을 하고 거기에 여당이 반발하면 이거는 위험한 상황 된 거예요. 아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가분수니 트리거가 뭐가 트리거. 될지 모르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의 상황하고 예. 박근혜 정권 말기랑 비슷하다고 보는 게 예. 박근혜 정권 때도 결상전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야당 의원들 막 촛포해서 가고 그 야당 의원들이 말을 못해. 뭐 이렇게 원내대책회의나 최고위원회 때 얘기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날 저 사람이 조금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냥 다 그 김기춘 우병우 라인이 그냥 개 잡듯이 잡아가니까 여당 의원들이 예,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막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못했는데 인사가 개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한국학 연구소장으로 했지?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그때도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때도 친일 국정교과서를 막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랬죠. 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때도 또 위안부 합의를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 뒤집혀. 그때도 배치 안 한다던 사드가 배치되고 그렇죠. 뭐가 막 180도 바뀌어. 그때 그리고 또 메르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또 대응을 못해 박근혜 정권이. 그리고 2015년도에 세월호 사건 때도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을 못 살릴 정도였으니까 이상한 얘기하고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좀 데자뷰 같아요. 그런데 보수가 한번 탄핵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간 것 같아. 어떻게 했지 나는? 더 결상전 쪽으로. 더 싸우자로. 더 싸우자. 그때는 이 정도까지 몰리면은 아니 그땐 박근혜가 막판에는 체념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그렇죠. 체념하는 사람과 그렇지. 더 싸우자는 사람. 요 캐릭터가 좀 다르죠. 배우자가 있잖아. 오너십이 강한. 또 오너가 있고. 아주 강한 사람이 그때도 있잖아. 최수진이 있긴 했지만. 정신이 뭔가 좀 이 가족 국가에는 천공도 있고 큰아버지, 아이고 큰아버지까지. 건진도 있고 작은아버지. 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가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카운트다운은 들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이 기사도 요게 이제 뭐 트리거로 될지 안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난 이런 정파 정당 논리를 떠나서 누가 이기나 하는 것보다도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이겨야 된다.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 길을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주장할 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게 공화정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정상 국가로.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의정 대란에서 비롯된 이 어떤 국민 기본 생활에서부터 이제 그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국가가 이제 실패 국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왜 안보를 전공한 전략가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그걸 예방하는 데 주로 관심을 많이 쏟는 보험이죠. 그게 이제 부정적 사고의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에 떨어졌을까 할 때 딱 짚히는 이유가 있어. 역시 수학이야. 그러면 그걸 지금 보완하나. 그래서 미래의 비극적인 이미지를 지금 땡겨서 상상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는 거지. 간신들은 이 사고를 막아요. 오히려 방해한다. 방해하죠. 잘 되고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환자가 의사 앞에 갔을 때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이라고 진단해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인데 그냥 암인 걸 알면서도 그냥 데일밴드만 붙이세요 이래 버리면은 수술도 못 해버리는 그거 거잖아요. 말이죠. 위기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나 요즘 의대 교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과목이 있더라고. 환자한테 그 중병을 통보하는 거를 그 학점 미수해야 되더라고. 그래요? 근데 정직하게 알릴 의무도 정직하게 있고. 알리되 해야 되는 거죠 의사라면. 공감을 담아야 돼요. 공감도 담아. 그렇죠. 공감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환자가 있는데 환자님 병은 유전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책임을 다했다고 우린 생각해. 서울대 나오고 똑바로 알려주고 병명을 정확히 처방을 해놨다. 근데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도 이 병으로 고생하셨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환자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예. 전자가 통제형 개념적 언어라면 후자는 소통형 언어인데 의대에서 가르치는 것은 환자는 인간이다. 그렇죠. 예. 인간이다. 존엄한 인간이다. 근데 예. 우리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런 걸 안 가르쳐. 그렇죠. 정확히 제 시간에 암이라고 통보해라. 유전병이라고 통보해라. 그 다음을 알려줘라. 공감 없이. 이렇게 예. 하는데 이게 의학의 제일 낮은 사입이야. 예. 정확하고 그게 능력주의 사고인데. 그렇죠. 그러나 공감주의. 예. 이건 뭐냐면은 B라는 의사처럼 말하는. 그래서 공감주의. 예.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잘 분석하는 게 좋은 방송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전달될 수 있는 거를 실어서 좋은 주파수의 데이터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냥 오늘 핫스팟이 정말 제가 잘 인문학 강의 그냥 이거 내가 직접 그냥 아니 이거 의대 과목이야. 인문학 강의입니다. 의대 수업까지 다 들으신 거예요. 예. 의대 수업까지. 내가 요즘 의대 교수들한테 배우잖아. 이거 다 과목에 나와 있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감주의. 그런데 외부에서 의사들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거야. 예. 실제로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예. 돌아가셨을 때 예.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한 마음, 간호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예. 그러한 정말 고마움을 겪었어요. 음. 약간 이제 좀 희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피가 좀 이렇게 멈추지 않는 병.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몸을 만지면 멍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플까? 장이나 이런 데서 자꾸 출혈이 생겨요. 아하.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도. 그런데 이제 막 너무 힘드셨겠다. 병원에서 막 이렇게 하고 중환자실에서 이러는데 이제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너도 아래 기간 동안 예. 계속 의사 선생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거고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환자와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공감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 뭐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지만 예. 아직도 우리나라 그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구나. 명의신 거죠, 명의.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예. 내가 막 이제 왜냐하면 그때 막 또 뭐 이렇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예. 중환자실에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면회를 안 시켜줘도 되거든요. 근데 꼭 면회를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보려고 가족들하고 가요. 이제 상태가 안 좋죠. 시간에. 근데 그게 그 떠나 보내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예. 가족들이 상처를 좀 덜 받았죠. 덜 받고. 예. 예. 그때 제가 그게 너무 감동했어요. 야. 감옥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의사 선생님들 배우는 거예요. 있고 예. 그거 다 학점이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지금까지 의사들을 볼 때는 어느 대학 나왔냐, 대학 정원이 얼마냐 이런 껍데기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예. 이게 됐다는 거는 우리의 낮은 이해 수준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의료 개혁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빼놓고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게 그리고 의사들도 그런 걸로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고 예. 한데 어디서 소통이 단절됐느냐 이런 부분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협치가 민주주의가 살지 않으면 이 나라 전망이 이게 국민들한테 재앙이 되는 이런 형국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정치도 그걸 다루자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윤석열 뭐 탄핵 뭐 다 좋아. 예.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그게 놓칠 때가 궁극적으로 많으니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 한국 정치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검사 출신, 그러니까 검찰 상당히 고도의 중립성을 가져야 될 직역군들이 정치화됐다라는 게 가장 그 큰 새끼들이 문제고. 자기들 정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착각하고 그 있는 적신 거.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 정치. 이 관료들은 사실 민주적 통제를 받을 통제의 대상들이 지금은 다 국회로 넘어와서 자기들끼리 카르텔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공화국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그 자체- 정치의 회복, 정치 복원, 그게 정말 국민주권 시대를 시작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바로미터다, 기준점이다. 아이, 정확하시네. 정말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의원님 오늘 너무 좋은 강의 주셨고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오늘 근데 댓글도 너무 좋은 게 막 오늘 인문학 강의를 들은 기분이라 너무 좋으시다라는 댓글도 그래? 있고요. 오늘 또 너무 공감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고요. 하나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은 오늘 가시기 전에 딱 하나만 계엄령. 요 계엄령에 대해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군사학적으로. 이 부분이 예. 너무 좀 무원칙하게 논의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 계엄하게 되면은 예. 사실은 종류가 좀 세분화됩니다. 비상계엄, 경비계엄, 그보다 못한 위수령. 예. 그 다음에 계엄은 아니지만 계엄과 다름없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막 뒤섞여 가지고 다소 좀 혼란을 주는 건 우려스러워요. 예. 또 국민들이 불안하시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경비계엄을 법리 검토를 했다는 걸로 올해 초부터 저는 그거 제보 받고 얘기를 한 사람이고 예. 그게 경찰 편제 개편하고 같이 간 거다. 아하. 모든 거는 이 정권이 시위대가 용산 집무실을 포위했을 때 가정으로 해서 경호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이 검토가 시작됐었다. 아하. 그게 내가 알기로는 작년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와서 지지율 떨어지고 불안하니까 한 거지. 사실 이런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은 용산 이전 전에 했었어야죠. 예. 아니면 집권 초기나. 그렇죠. 예. 그러면은 환경이 바꿔서 하는 새로운 검토다 이렇게 해서 그건 합리적인 어느 거죠. 정도 명분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 대비 계획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야당이 별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왜 지금이냐? 아하. 그리고 올해 총선 전에 시스템이 실제 바뀌어요. 예. 경찰 편제가. 어. 그래서 어제 부승찬 의원이 중요한 폭로를 했어요. 예. 올해 3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담회가 끝나고 충안고 후배를 불러 식사를 같이 했다. 또 같은 충안고. 예. 이런 게 문제거든요.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폭로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는데 유감이다. 그러니까 사실이다 아니다 확인이 없어. 팩트인 거죠. 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박근혜 때 그 기무사 계엄 문건하고 너무 동일시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은 이게 다르다. 예. 어떤 방송 진행자가 휴대폰도 우리 국민들 다 마비시킵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되다가는 또 너무 선동이 돼서 이 공포 심리가 되는데 이건 좀 정확하게 세분화하고 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비계엄까지 법리 검토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게 경찰로 용산 경비가 안 됐을 때 군의 지원을 받는 방법 아하. 이걸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권에서도 극비리에 끝까지 이것도 뭐 숨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야당은 그것이 이게 비상계엄 아니야? 이런 또 공포 심리까지 갖게 된. 그래서 9월 정국이 탄핵 때 계엄 정국이 됐어요. 이 프레임 이게 자체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요건 좀 정돈할 필요가 있다. 예. 좀 냉정하게 봐야 사실관계 그대로. 된다. 예. 국민 그런 편에서 점들은 검토를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 번 설명해드렸고 앞으로 또 너무 공포에 젖으실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군을 믿습니다. 예.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을 일거에 군이 다 따를 수 있는 체제는 아니고 87년 6월 항쟁 때 예. 일군의 친위 쿠데타를 하자고 하는 세력이 있을 때 육군본부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평화적인 민주화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이 국가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역사적 경험을 축적해온 나라입니다. 그렇죠. 저들이 그런 계엄을 검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군 그 장병들에게 또 어떤 군의 어떤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일깨워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민 통제가 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게 되면 예방할 수 있다. 예.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오늘 딱 필요한 말씀 주셔서 하여튼 우리 김종대 의원님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금요일에 또 금요일에. 한번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이 팀. 괜찮습니까? 이렇게 셋이 모이니까 그것도 뭐 시간 가는 줄 뭔가 몰랐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인문학적 양분을 그렇죠. 주고 계시는 물도 것 같지 주시고, 물도 주시는 걸음도 것 같지 주시고. 않습니까? 다음 주도 걸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분이 우울할 땐 전화하세요. 예.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예. 기성세대로서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들었어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예,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